첫 번째 시간은 지금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24년 부동산 흐름하고 단기 접근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보면 저 밑에 써놨습니다. 위태로운 상승?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어휘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오르는 게 약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게 정상적인 거래량은 아니죠. 왜? 작년 상반기 이전만 해도 지금 저 거래량이 뭐 2배 이상, 3배까지도 거래가 됐었던 시장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 3,000건 정도의 거래량 가지고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은 하고 있지만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시장 상황 아닐까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매일같이 지금 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분명하게 올 1분기죠. 1분기가 지나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에는 금리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못 하셨어요. 못한 것도 있고 안 하신 부분도 있고 또 두려워하셨으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1분기가 딱 지나고 3월이 지나면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신호가 오면서 선제적으로 지금 투자자분들은 이미 지금 시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빌딩 투자 시장은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시 저 4월달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크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환율이 저희가 저때 1,400원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거래가 많았어요. 판교, 을지로 뭐 해가지고 뭐 3천억, 4천억대, 최근에 뭐 5천억대도 있습니다. 그런 대형 그 빌딩들 투자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있는데, 건수로 보면 지금 2분기, 3분기 시장이 훨씬 건수는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그 금리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금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타이밍이 이제 왔죠. 21년, 22년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죠. 네,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출금리는 3%대였어요. 좀 낮게 받으신 분도 2%대 후반 받으신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가 1%, 1.5%일 때 여러분들 대출 금리가 얼마였냐면 3.5, 4% 이 사이였어요. 그럼 지금은 대출 금리가 몇 프로냐? 최근에 저희들 그 이제 3대, 4대 은행이죠? 농협 빼고요. 4대 은행 쪽에서 나오는 금리가 4.5%대입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 금리 받은 게 최저 금리가 4.2%의 그 건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준금리 3.5%일 때나 기준금리 1%일 때나 뭐가 달라진 거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을 좀 보시고 냉정해지셔야 될 타이밍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도 여기서 0.5% 이상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 말 정도의 그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계시죠? 하도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2%에서 2.5%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출금리는 얼마 받을 거냐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5%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2%대 떨어지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3%에서 4%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연초 한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이제부터 금리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왜?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3.5%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6개월째. 6개월 이상 가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뭐 그 채권금리하고 연동돼서 가니까 뭐 조달금리가 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0.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금리에 대한 공포는 조금 이제 내려놓으실 타이밍이 됐어요. 예. 여기에서 금리가 갖는 리스크가 그렇게 이제는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뭐 CPI라고 그러죠. 소비자 물가지수, 뭐 근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에는 없지만 뭐 수출입 물가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안정을 찾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뭐 이번 달에 뭐 그 CPI 지수 3.4인가요? 지난달보다 한 1%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근원 물가지수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똑같아요. 3.3%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하는 해주고 싶은데 인하를 해줄 수 없는 여건이 이거죠. 지금 가계대출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정부에서 저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려고 했으면 올 1분기인가요?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60조 뭐 만들어서 한다고 그것만 안 했어도 사실 3, 40조는 줄었을 겁니다. 대출 다 해주고 특례 보금자리 만들어서 30조, 40조 대출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가계 대출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넌센스예요. 저는 저게 뭐 PF 대출 때문에 그랬다? 나는 그것 때문에 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PF 대출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미 뭐 브릿지론 통해 가지고 PF 본 PF까지 다 진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가계 대출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지금 뭐 PF 대출, 뭐 9월 위기설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고 하시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그거는 그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융대란, 금융위기 이런 언론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럴까요? 그게 위기일 것 같으면 정부에서 가만 놔두진 않겠죠. 위기인지 알고 있는데 뭐 눈 뜨고 가만히 뭐 있겠어요? 깜빡깜빡 하고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지금 별일 없잖아요. 사실 9월달 별일 없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는 뭔가 변화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불확실합니다. 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리스크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맞겠죠. 자, 주택. 언론에서 지금 청약 시장도 그렇고 매수 시장도 그렇고 보니까 자꾸 오른다고 해요. 그렇게 돈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뭐 마찬가지시잖아요. 나 집 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돈은 있어. 한 10억 정도. 집 팔았어 또. 그러면 10분 중에 8분, 9분은 사러 갑니다. 실제로. 그 계약하고 오세요. 그래 놓고 저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돼서 가격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불안해 하시죠, 이제. 근데 매도자분들은 또 이래요. 매도자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 실거주 말고요. 투자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파시는 거죠. 분명히 지금 매수자, 매도자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쪽, 빌딩 쪽이죠. 빌딩 쪽은 매수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투자자분들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죠. 저희 회사에 오셔서 투자하신 분들은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30, 40대,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주택 투자를 안 하시고 빌딩 투자를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억 정도, 15억 정도 들고 오셔서 그 건물 사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역시 똑똑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IT 세대들이잖아요. 주택시장, 현재 시장은 그냥 거래는 제가 보기엔 조금씩 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줄고 늘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합세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지금 한 3개월, 이제 3분기 지나고 한 11월, 10월까지 넘어가고 나면 연말쯤 되면 좀 꺾이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지금은 뭐 매수자, 매도자 살짝 힘겨루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실거주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실 텐데 그게 아니고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 쪽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여러분들 실질 수익률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신호를 이미 보셨어요. 저희 투자자분들도 그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금리를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은 매수, 투자하시는 쪽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공실률은 낮죠. 임대료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서 내년에 이제 경기 상황 때문에 또 공실률이 떨어지네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어크가 뭐 파산 일보 직전이니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저 패스트파이어도 그렇고요. 위협도 그렇고 공실 높았습니다. 이제 제가 3월, 4월 달에 공실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30%였어요. 공실률이 현재 우리나라 지금 공유 오피스텔 공실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쓰는 안을 좀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투자받아서 거기에 이제 좀 근무하다가 기반 잡고 옮겨서 자기 사무실로 옮겨가는 사례들이 많고 그 시장이 지금 거의 닫혀있기 때문에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공유 오피스 쪽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은 남들보다 한 발 빨리 가시는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9월 20일인가요?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 PF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2026년, 27년 이후에 착공 물량이 지금 줄어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다주택자들이죠. 드디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디 지방에 미분양된 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사시는 분들 세제 혜택 예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금융위기 때하고 IMF 때 미분양 많이 나와가지고 조세 특례 나온 거 있습니다. 양도세 5년 내에 양도해서 차익이 생기면 비과세 해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지방주택에 그것도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이죠. 여러분들 지금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게 투자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왜냐하면 오피스텔 분양을 못 하거든요. 지금 분양도 안 되는 데다가 주택수까지 포함되니까 투자자가 확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시장을 좀 열어주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 쪽은 실제로 공실률이 정말 낮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쪽 비즈니스도 있고 매매 쪽 비즈니스도 있어요. 지금은 오피스 시장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희망퇴직들 많이 받잖아요.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 발령도 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12월 달에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 나오면 첫째 맨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좀 여행을 갔다 올게 해서 한 달 여행 갔다 오세요. 대부분 한 1개월 해외여행 갔다 오지 바람 쐬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 지나죠. 설 지나고 나시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해볼까 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이제 기웃기웃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엑스 가면 2월, 3월 달에 창업 박람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퇴직금 받은 거 이제 뽑아 먹어야 되니까. 왜? 프랜차이즈 가면 여러분들 돈 주머니 있는 거 알잖아요. 세상은 또 냉정하거든요. 그거 귀신같이 알아요, 다들. 그래서 창업박람회에서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한다고 또 거의 막 다니세요. 다니시다가 이제 보면 이제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거기서 또 무모하게 또 들어가시는 분들 들어가죠. 그래서 잃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렇죠? 왜? 경험도 없으시면서 무슨 창업을 한다고 자꾸 박람회 가면 다 해줄 것처럼 믿으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사람 정말 잘 믿습니다. 몇십 년 근무해가지고 받은 희망퇴직금하고 위로금 받아오셔가지고 1, 2년, 2, 3년 사이에 대부분 다 날리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요. 테헤란로에 기획부동산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안 망하고 몇십 년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가신단 말이에요.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시는 거기도 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돈입니다. 제로금리는 절대 안 온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금리의 역습인가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는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시작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금리가 낮으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해당되실 거예요. 부자들이 제일 좋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그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적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내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적으니까 좋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금리가 낮으면 다른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 보시면 알잖아요. 부자들은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돈 정말 많이 버셨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투자들은 호시탐탐 내가 투자할 자산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오히려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건물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집 가격 오르는 건 저 이해했어요. 왜?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이 좋아야 돼서 나 좋은 집 갈 거야 라고 해서 주택을 옮겨가시는 수요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몫으로 만드시는 게 여기 오늘 오신 목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이런 그 개념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 할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또 그 말씀드릴 시간이 많은데 Q&A 시간도 많이 좀 만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일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마음을 좀 단단히 좀 먹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좀 흔들리지 않는 침대, 뭐 에이스 침대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여러분들 그 투자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초 처음에 마음 먹으셨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항상 드립니다. 그 이웃집 저희 사모님들하고 또 많이들 정보교류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저기 성수동이 좋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나중에 평당 2억 간대 100억 된대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 설립돼가지고 그 지금 사시면 10년 동안 못 나오는 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분들이 야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리고 대한민국 랜드마크 알지 랜드마크는 알아요. 근데 그 투자 개념, 투자 관점에서는 그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 부동산 투자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특히나 그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 대체 몇 군데나 가서 보고 몇 군데 부동산이나 가서 질문해 보면서 비교해 보고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내 투자금, 이자, 세금 그것까지 다 가발에 엑셀표 짜서 투자하시나요? 안 하죠. 감각적으로 해요. 감각적으로. 대한민국 그 10억, 20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드물어요. 저 그거 보고 정말 놀랍니다.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뭐 기업의 그 재무제표도 보고 막 찾아보시잖아요. 네이버 보시면서. 뭐 그거라도 해요. 맞지도 않는데 사실. 그 의미도 없는데 그거라도 보시는데 아파트 10억짜리 내 집 가서 산다고 하시면서 보시면 여기 지하철역에도 가깝네? 우리 애 학원 다녀야 되니까 학원 근처로 가야 되네? 이게 투자의 그 기준이에요. 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고 자, 살고 싶으면 거기가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건데 사는 건 거기가 살더라도 투자는 다른 곳에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실제로 그러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오면 잔소리 되게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성수동 건물 요즘에 뭐 좋아지고 나중에 그쪽 동네 부동산 가니까 그러셨다고 그래요. 성수동 나중에 평당 3억 갈 겁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성수동이 3억이면 강남은 그때 얼마 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강남을 잊어버리신 거야. 이해되시죠? 거기 2억을 들어가시면 수익률은 계산해 보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걸 사러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몇십억짜리를. 그러면 대치동은 아직
대치동은 2억인데 성수동을 뭐하러 가세요? 임대료만 봐도 성수동하고 여기는 1.5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강남 오는 게 맞잖아요. 같은 값이면. 근데 성수동을 간다고 그래. 왜? 옆집에 있는 친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기 갔더니 동네 부동산 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동네 부동산에 당연히 거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지. 안 그러면 거래가 되겠어요? 아 여기는 2억인데 1억으로 떨어질 거예요라고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매매하실 때 보면 엑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사업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가 직접 해보셔야 돼요. 만들어 보시고 짜 보시고요. 계획해 보셔야 투자를 하시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는. 자세한 내용은 2부하고 3부 내용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